오늘 시간 언급 좀 하게 되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도 새벽 6시부터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개통이 됐는데 유채희 기자,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이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찍 일어나는 또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과부하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사실 이게 첫날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작년이나 이런 때 하다 보면은 거의 접속이 잘 안 될 정도였는데 오늘은 들어가 보니까 원활하다고는 뜨더라고요. 네. 근데 들어가 보면 저는 화면이 정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활한 게 정말 실제로 원활한 거는 아니었다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 서비스가 뭐냐 하면 그 연말정산을 할 때 뭐 소득이라던가 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정말 쉽게 조회할 수 있고 그냥 이걸 그대로 그냥 전산으로 제출만 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정산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워낙에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한 번 접속하면 30분까지만 30분 연속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번 중단했다가 뭐 다시 또 접속해서 써야 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일정을 좀 보면은요.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을 했고요. 오늘부터 17일까지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비 자료들을 받다 보면은 누락된 게 은근히 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반영이 되게끔 하는 뭐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일에는 이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또 쓰는 우리 근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서비스가 이제 개통이 되고요. 20일부터 이제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든 것 일단 조회를 하면서 누락된 게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20일 날 최종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게 또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를 처음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민간에서 쓰는 뭐 패스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확실히 이제 민간 인증서를 본격적으로 이번 연말정산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모바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PC로 조회를 하실 때만 민간 인증서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도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권대희 앵커께서 힌트를 주셨듯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부양가족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지문인증이라든지 모바일 민원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좀 편리하게 조금 더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또 지금 조금 솔깃한 게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 공제 대상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월별로 사용된 게 좀 다르게 받나 봐요. 네,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소득공제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구간을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대상 확대된 이야기는 우리 유재희 기자 취재하셨죠? 네. 뭐 이거는 뭐 취재도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은 뭐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자료 제공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의료비 자료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고 이제 결제한 안경 구입비도 이제 자동적으로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수액과 저희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들에게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 기부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부금 내역들도 자동적으로 좀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이 대상이 확대되는 건 저희 그냥 클릭해서 보면 되는 건데 저희가 좀 주의할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직접 자료를 챙겨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청기라던가 취약전 학원비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대표적으로 실제 자기가 좀 챙겨야 하는 영수증으로 많이 좀 꼽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의료비 자료 중에서 실손 의료보험 이 보험금 자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의료를 작년에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근데 실손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한 게 이제 올해야. 그럼 올해 보험금을 받으면 이 자료는 뜨질 않거든요. 이거는 직접 신고를 하셔서 공제 대상에서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복이 안 되는군요.
중복이 안 되는 게 보다 이게 이제 자료에서 누락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 자료가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걸 그냥 조용히 있다가 네. 그냥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산세가 붙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의료를 받으시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고 올해 보험금 받으신 분은 알아서 좀 자진 납세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저희 안경 구입비 중에서 네. 선글라스 사시는 분들도 이게 안경 구입비로 계산이 될 수 될까?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직접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가산세 무십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꼼꼼하게 좀 분별해서 네, 네. 네, 그렇게 좀 자료를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시겠군요. 자, 그럼 이혜라 기자, 네. 그 인적공제 관련해서도 그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 부양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걸 또 확인도 시켜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인적공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한 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국가에서 조금 더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배우자라든지 자녀,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도 이렇게 이 공제에 대한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표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을 함께 보시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나이와 소득 요건만 크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득 기준을 보시면 연간 소득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시다라는 점을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중복으로 하면 네. 부당 공제가 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누가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네. 반대로 이 자녀가 자녀 중에 누가 부모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대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들이 파악이 돼야 해서 부당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도 그랬고요. 지금 인적 공제도 중복되지 않는 걸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